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와 건강 이런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 에너지 대사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주가 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영양소들을 좀 보고 갈게요. 3대 영양소라고 되어 있죠. 탄단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세포호흡을 돌릴 수 있고 세포호흡의 부산물로 즉 에너지, ATP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3대 영양소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생투 때 할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제 단백질과 지방도 세포호흡의 기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만큼의 과정이 전부 다 세포호흡 과정이에요.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단백질과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다. 끼어 들어가면서 쟤네들도 에너지 대사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는 바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다 써버립니다. 그 즉시 에너지원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구성 원소를 봤을 때 우리 몸에 거의 없죠. 탄수화물은. 그쵸?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기능들이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저장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몸에서 남는 에너지를 좀 저장하는 것들을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몸이 좀 이렇게 굶거나 어떤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떡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탄수화물을 이제 뭉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탄수화물 과다가 돼요. 그런 경우는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간의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얘를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얘를 지방으로 바꿔버려서 지방세포에 저장을 합니다. 이걸 해주는 애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해주는 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들을 거고 앞으로 이제 많이 들을 호르몬 중 하나는 인슐린이 이 과정을 해주게 되죠. 어쨌든 탄수화물은 이렇게 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의 팔뚝이나 배 근처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근육 같은 이제 어떤 구조물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효소로서 작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단백질도 이런 게 일단 먼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물, 근육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먼저 쓰이진 않아요. 일단 탄수화물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단지는 저런 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람당 이제 저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탄단지를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의 상태가 영양 부족 상태인지 또는 영양 과다 상태인지 아니면 적당히 잘 먹는 상태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에너지 대사량을 보시면 교과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초 대사량, 혈동 대사량, 일일 대사량, 뭐 조금이라도 어떤 운동이나 좀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이런 쪽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기초 대사량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량의 에너지량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이제 대사량이다. 그때 소비되는 에너지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고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죠. 이런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이제 합쳐서 우리는 일일 대사량이라고 부릅니다. 일일 대사량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탄단지를 먹었잖아요. 탄단지를 먹어서 이제 섭취한 총 에너지량, 총 칼로리의 양이 일일 대사량보다 높으면은 영양 과다인 거죠.
이거보다 낮으면은 영양 부족 상태인 겁니다. 이거만큼 먹으면은 적당히 먹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황제 다이어트, 뭐 고기만 삼겹살만 먹는 다이어트니 뭐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니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살을 빼고 싶으면은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돼요. 계속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아니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늘리거나.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요, 기초대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거랑 이거를 늘리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적게 먹든가, 아니면 둘 다 하든가,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 그거죠. 말은 쉽지, 행동이 어렵지. 일단 그 전에 이제 병이 뭐냐, 질병이 뭐냐, 질환이 뭐냐, 이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뒤에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저기 방어작용 파트 있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일단 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이 재기능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성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깨져 있거나 아니면 이 항상성이 평소보다 다르게 조절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병이 나타나는 요인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제 감염성이다. 즉 외부에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우리가 병을 일으키게 되는, 병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염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뒤에 방어작용, 그 뒤쪽 파트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거고, 우리는 볼 거는 비감염성입니다. 즉 외부 병원체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란 얘기죠. 비감염성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번에 물질 대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신체 구조, 신체 구조가 기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기형 발생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조금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 우리가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볼 거예요. 즉 대사성 질환들에 대해서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비만입니다.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었죠. 비만은 뭐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살찌지 마세요. 체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를 우리는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데, 살찌면은 이렇게 많은 어떤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대사성 질환 그 자체만으로 우리 몸에 크게 해가 된다든지 엄청나게 큰 그 발생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좀 위험한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혈당이라든지, 저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핑 돌아버려가지고 이제 바로 쓰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애들은요, 그 자체가 어떤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게 되는 그런 질환들을 많이 볼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비만이죠. 비만 뭐 만하게 그건이라고 요새 뭐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많아요. 사실 비만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이어트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이어트 말은 쉽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와 있는 당뇨를 좀 보겠습니다. 당뇨는 직역하면 달달한 오줌이에요. 오줌이 달달한 겁니다. 그럼 왜 오줌이 다냐?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포도당 같은 경우는 콩팥에서 100% 재흡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콩팥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봤을 때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즉 혈액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걸러서 이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콩팥인데, 이제 혈액에는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들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콩팥에서 그런 것들은 100% 걷어가서 다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포도당이 100% 제어스가 안 됐다는 얘기지. 당뇨라는 말은. 달달하다는 얘기는. 100% 제어스가 안 됐다. 그러면은 물론 콩팥 기능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콩팥에서 포도당을 제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혈당이 높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콩팥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100% 포도당을 제흡수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보다 훨씬 혈당이 높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오줌으로 혈당이 빠져나가게 돼요. 즉 당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럴 때 오줌이 달달해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거죠. 즉 혈당이 지나치게 높을 때 우리는 뭐라 하자? 결론은 그거를 당뇨라고 하자. 이러한 이제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그 혈액의 점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당뇨가 왜 생기느냐? 혈당 조절 호르몬의 인슐린과 그와 관련된 애들의 기능 고장으로 주로 발생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보겠지만 살짝 맛만 볼게요.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신호분자예요.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호분자인데 얘는 혈당을 떨어뜨리게 유도하는 신호분자예요. 이자에서 생성되고요. 이자의 위치는 지난 시간 강의를 보시면 소화기 제가 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 주로 혈당을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신호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고장나거나 얘는 이제 신호 분자니까 신호를 받는 세포에서 신호를 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걸 수용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 고장으로 발생하는 게 당뇨입니다. 결론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고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와서 오줌이 달게 되는 거. 이게 당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형 당뇨와 이형 당뇨를 교과서에 좀 구분해놨으니까 살짝만 맛만 보겠습니다. 일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는 경우, 이형 당뇨는 인슐린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도 당뇨가 생긴 케이스예요. 일형 당뇨, 인슐린이 없다. 이것은 이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아당뇨라 그래요. 인슐린이 없다. 인슐린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자에서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세포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형 당뇨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성인성 당뇨예요. 성인 당뇨예요. 주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에서 주로 나타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인슐린은 신호분자라고 했는데 세포마다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게 인슐린 수용체예요. 우리 몸이 인슐린 신호를 받아서 혈당을 낮추려면 이 수용체가 인슐린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인슐린 신호를 얘가 받아서 세포 내로 명령을 내려서 야, 인슐린 왔어. 당이 많대. 우리가 당 좀 걷어가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게 해주는 애가 바로 인슐린 수용체인데 문제는 이제 얘가 고장이 난다면 인슐린이 있어도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나게 되면은 이제 세포에서 당 흡수가 안 되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런 수용체들이 고장나서 이제 당뇨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린애들보다 좀 나이가 많은 성인들한테 발생한다 해서 성인성 당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상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혈당이 높아? 그럼 당을 적게 먹어야지. 이제 음식 조절, 시기가 동반이 됩니다. 시기 조절이 이제 동반이 되게 돼요. 당연히 이제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럼 혈당을 빨리빨리 세포에서 흡수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인슐린을 주사를 해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슐린 주사가 좀 필수적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황 봐서 인슐린 처방을 해요. 왜냐면 인슐린 분비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더라.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뒤에 가서 조금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뭐 혈압이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거죠. 혈압이 정상 부위보다 높은 질환이에요. 그걸 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입니다. 이제 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압박해서 바람 넣으면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기계를 대체해가지고 손을 쑥 넣으면 여기서 빵빵하게 뭐가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퓨 하면서 이렇게 뭐 갑자기 이완되고 뭐 그런 것들, 그 기계 한 번쯤 다 써봤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걸 반복을 해요. 심장이 혈액을 짜주니까 수축기, 이완기 혈압 요렇게 재는데, 요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고요. 요게 이완기 혈압이에요. 이제 정상인은 요 정도 범주로서 이제 수축기 최대 120, 최저 80까지 형성이 되는데, 혈압이. 근데 이제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에 90 이상일 때 우리는 이제 고혈압으로 이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고혈압 자체는 얘도 아까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고혈압이 생긴 자체로서 뭐 사람이 한 방에 이제 죽느냐 그건 아니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뭐 아무래도 고혈압 자체도 혈압이 높다 보니까 혈관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됩니다. 혈관에 무리를 많이 줘요. 그럼 잘못하다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거죠. 뇌출혈이라든지 뭐 대동맥 박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심장 자체가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낮춰야 되겠죠. 혈압을 낮추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 우리 몸이 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대사성 질환이 그렇지만은 원인이 딱 한 가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사성 질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좀 짜게 먹는 습관이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고혈압이 좀 잘 걸린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몸이 짜지면은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이제 가둬놓게 돼요.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죠. 기본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혈액량보다 더 많은 혈액량이 흐르게 되면은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사성 질환, 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짜게 먹지 말고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실 대사성 질환이 지금까지 뭐 비만, 당뇨병, 고혈압 봤는데 원인이 사실 딱 정해지지는 않죠. 네. 이것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 어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돼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질환 자체만으로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대사성 질환을 오래 갖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빨리빨리 대사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운동하고 먹는 거 적당히 먹고 식이 조절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면은 네, 머리는 납니다. 실천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이제 실천을 해야겠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단원 2단원 이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이적서 이제 대단원 2단원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죠.